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하버드 출신의 잘나가는 청년 CEO입니다. 망해가던 한나라당에 급하게 수혈된 젊은 피라고는 하지만 그냥 새누리당의 생색내기, 심하게는 들러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잘나가는 젊은 오빠인가, 멋모르는 정치 초보인가. 오늘 피플앤토크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네, 피플앤토크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이번 주말에 또 부산에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예. 갈 곳도 많아지고 또 오라고 하는 것도 많아지는데 참 13일 동안 잘 버텨내 보겠습니다. 가면은 이제 지원 유세를 하는 건가요? 지원 유세의 의미도 있고요. 제가 예. 가서 뭐 유권자들에게 말할 기회도, 저희 정강제를 전달할 기회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우선 현장에서 저희 중앙당에 의견 전달하시는 그런 지역 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자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오늘 또 김을동 후보랑 찍은 사진이 좀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젊은 피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비롯해 뭐 손수조 후보, 박선희 후보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비대위원 활동 지금 석 달이 좀 지났죠?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사실 비대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뭐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오류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편안해지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비대위 활동이 좀 편안해졌고 본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비대위 자체의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비대위 자체는 지금 뭐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원래는 저희가 비대위가 서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총선 국면에서 과연 뭐 유의미한 의석수를 득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희망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얘기하고 저희의 비전을 얘기하고 국민들이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이? 사실 그 숫자를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떤 숫자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비대위가 들어서기 전에 했던 그 일련의 실책들 그것을 극복하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유효한 의석수 주신다면은 뭐 딱히 저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130석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혜훈 그 실장이 뭐 되게 숫자를 또 확 줄였어요. 이게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130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제가 그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이런 걸 보고 덧셈을 하다 그런 것인데 사실 유권자의 표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겸허하게 다가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비대위 활동 때문에 우선 선거를 처음엔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것까지 걱정했지만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대부분 국민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꼭 잘했다기보다는 상대편,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좀 자살골을 많이 넣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정치권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거는 제가 뉴스에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접하던 거와 달리 정치인들이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의 실책에 기인해서 우리가 지지율이 올랐느냐.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민주통합당이 했던 실수들을 저희가 반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명수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저희 당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도 있고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상황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사고가 광주처럼 그런 사고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선택들이 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비대위원이 새누리당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건 이제 젊은 층과의 소통, 물론 뭐 디도스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젊은 층과의 소통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역할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님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의받았을 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여기 가서 어떤 세대의 대변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가진 전문 분야,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복지 쪽에서 제가 한 4, 5년 동안 쌓았던 경험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박 위원장님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라고 그냥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20대, 30대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정강정책 그리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뭐 시대적인 요구 사항들을 잘 정책에 반영시키려 노력했지만은 제가 그걸 잘 수행했고 어떤 결과물을 내놨냐에 대해서는 정강정책 이런 좀 큰 틀에서 외에서는 아직 디테일한 정책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듣긴 했지만 정강정책에 그게 반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미약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정말 저는 끝을 보고 참 이것은 제가 이준석이 완성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로 나온 게 아직까지 없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관 정책에 이제 경제 민주화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대나 30대의 시각을 제가 반영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아. 충분히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들 아니면 뭐 교육에 있어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킨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제가 뭐 11인의 비대위원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개혁적인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통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SNS 같은 걸 보면 새누리당의 젊은 층에서의 새누리당의 인기는 뭐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소통이 새누리당이 왜 젊은 층에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항상 여당은 어떤 정부의 어떤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는 정책들을 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들을 대부분 덜어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렇다고 해서 20대, 30대에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거부당한 정당은 아니라는 것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때도 저희가 20대, 30대에서 타 당에 비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저희 대통령을 배출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바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이 이제 사퇴를 했죠. 이상돈 의원과 함께 비대위의 쓰리톱으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하지만 공천 과정이나 나중에 이제 정치로 들어갔을 때는 큰 목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공천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오히려 공천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돋보였다는 얘기도 있었던 게 새누리당이 예.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했을 때 예, 저것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덮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덮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 후보는 국민의 역사관과 약간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것 같다.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그런 공천 파동을 조기에 진화했다는 평가를 오히려 듣고 예. 있습니다. 예. 비대위 전체에서 그랬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 사퇴를 했지만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하면서 네. 이제 경제 민주화의 좀 핵심이 될 만한 인물들이 공천이 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의 활동이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당 전체를 끌고 가는 데서는 일부 제한이 뭐 일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제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천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공천위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예. 저희의 정강 정책과 부합하는 인재들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과거 이력으로 봤을 때 예. 경제 민주화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공천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이제 그 후보들은 또다시 이제 저에게 확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정체성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당이 정강 정책이 새로 선 만큼 그 경제 민주화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진정성이 있는지는 유권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강 정책이 조금 변했고 진정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많이 쇄신책을 내놨고 변하려고 하는데 쇄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가 여러 자문위원과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금기 시대에 왔던 것들을 많이 혁파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상법 732조인가?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금지한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률 같은 경우에 저희 당의 당론은 뭐 단계적으로 개정하자 또는 뭐 이런 보험사의 약간 측면도 이해해서 이렇게 하자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비대위가 들어가서 과감하게 어떤 인권 조약이나 이런 것들 근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폐지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합진보당의 당론과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걸 실제로 발전시켰고 저희가 당론을 바꿨습니다. 예. 이런 세세한 정책 하나하나에서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어떤 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 예.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마트에 입장을 피해받는 좀, 분들을 예. 저희가 대변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들을 저희가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 코너에 이제 좀 야권 분들 나오시면 새누리당이 그런 이제 약간 좌클릭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준석 비대위원이 보기에는 믿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국지적인 정책들을 놓고 보자면은 1.5%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18대 국회 내에서 관철시키고 정부까지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진정성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뭐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19대 국회에서도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으시겠어요?
저는 우선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새로 다 마련한 당에서 예. 말바꾸기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싫습니다. 사실 석 달 정도 있으면서 뭐 하나의 정당을 다 속속들이 알긴 쉽지 않지만 느낌은 어때요? 문화는 느낌은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표만 얻으려고 지금 총선 앞두고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상이 변하면서 뭐 사상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아 이쪽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유권자분들에게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새누리당도 개혁적인 정책이나 이런 진정성을 갖고 지금까지 정책을 펴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아무래도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주장들이 많이 반영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저희 소위 쇄신파 의원님들이 예. 수도권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당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쇄신적인 의지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이 원내에 진출해서 이런 방향성을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실제 하시니까 지금 예. 클라스 스튜디오 대표로 계시죠? 예. 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해보면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일부 이제 상시직을 쓸만한 거를 비정규직 있는 거는 그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이런 얘기고 민주통합당 정책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아예 제한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확 줄이자 이런 건데요.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사실 저는 그 단기적인 목표로는 저희 당에서 제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노동 조건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많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 당에서 정책을 만들 때도 결국 궁극의 지향점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과. 지향점은 민주통합당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향은 같다고 본다. 예, 하지만 그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예. 갈 것이냐에서 오히려 진정성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세부적인 정책에서 보면 지금 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정확히 보면은 세기업들의 이익을 약간 보호해줄 것인가 어떤 고용적 노사관계나 이런 걸 보호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고용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를 더 늘려줄 것인가의 차이거든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그 정책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회의에 있으면서 정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김종인 장관님이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예. 정책은 딱 한 가지. 대기업이 기업하는 환경을 뭐 저해시키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대기업의 탐욕을 금지하는 탐욕을 제어하는 이런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고 그 원칙 아래서 저희가 많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이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탐욕이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탐욕인지 여기까지가 탐욕인지가 네. 서로 보는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여기까지도 탐욕이라고 보고 누구는 거기까지는 뭐 어떤 경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 나온 것들 보면은 예. 뭐 예를 들어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에서 어느 정도 뭐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제 용인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뭐 부당한 이익을 위한 탐욕으로 인식되고 예.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클라스 스튜디오 CEO 그다음에 비대위원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은 근데 월급이 나옵니까? 비대위원이 월급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네, 당의 이게 그 최고 지도부는 원래 명예직이기 때문에 아. 명예직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애초에 뭐 월급이 없는 자리입니다. 석 달을 월급 없이 일을 했네요. 아유 회사에 있어도 원래 비정규직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렇군요. 파견직은 아니고 계약직인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하시느라고. 사실 세 가지 일입니다. 제가 교육봉사 예, 하는 것도 있기 교육봉사도 때문에 있죠. 또 밤에는 가서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걸 제가 4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힘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어떻게 부가로 더 얹어진 일이 하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양대 정당 중에서 그리고 거대 여당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은 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뿌듯함은 제가 말로 이루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안 하십니까? 원래 그 뭐 비례대표나 이런 뭐 추천을 못 받으셨나요? 저한테 이제 비례대표를 나가라는 얘기도 당에서 몇 분이 하셨고 예. 그리고 뭐 좀 저희가 강세에 있는 지역구에 나가라는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전 정치에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당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제가 물론 이제 신선한 시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또 만약에 4년 동안 가서 국회의원을 한다면은 제 전문성이 좀 더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래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얘기했습니다. 비대위는 사실 지금 선대위 체제로 갔기 때문에 예. 어떤 명목상 존재를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비대위가 꾸려진다면 참여하실 계획 있나요?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더 이상 비상이라는 상황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 제가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만드는 정강정책에서 어떤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따라서 제가 한번 자신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저 소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